안녕하십니까. 한중 정상회담 성공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할지 또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던 주요한 이슈는 없는지 외교라면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라고 정말로 평가할 수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전 민주당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핵심 이슈에 대해서 좀 다뤄봐야 할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서해 구조물 같은 경우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었는데 의외로 빨리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해결이 됐다기보다도 시작이죠. 예. 이제 긍정적 방향으로 논의가 됐고 또 이제 그 차관급 회담인가요? 회담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점검해가고 특히 관리 시설은 또 철거하기로 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92년도에 한중 이제 국교 정상화 이후에 이제 30년 이상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두 나라는 서해와 관련된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일종의 영토 주권과 관련된 이런 구체적인 논의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양쪽 다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공동 뭐 경계 수역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해결을 못한 이유는 뭡니까?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고 다 이 갈등이 생기면 쉽지가 않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한중 관계를 일관되게 관리하지 못하고 특히 저 박근혜 정부 때 사드 배치 사건이 있었고 또 윤석열 정부 때 최악으로 상황을 악화시킨 바람에 계속 이게 늦춰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강대국 상대적으로 우리는 조금 중국에 비하면 어쨌든 국력이 좀 열세인데 이렇게 이제 일종의 영토 분쟁 같은 것이 생길 경우에 강대국은 대체로 그냥 자기들이 뭐 불법이든 합법이든 구조물 설치해 놓으면 대화 자체를 아예 거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 어떻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이제 제안에 대해서 뭐 어쨌든 이제 대화의 물꼬를 텄다라고 하는 것도 중국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됐고 뭔가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한중 회담의 최대 성과를 나는 매년 만나기로 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예. 그게 뭐냐 이렇게 야당은 비판할 수 있겠지만 아니 야당 여러분 당신들이 이 만나자고 누가 만나줍니까? 우리가 사회가 틀어진 가운데 누가 전화해서 만나자면 안 만나는 거잖아요. 풀리기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간절히 김정은 위원장 정상회담 하자고 구애를 했는데 결국 거절해서 못 만난 거잖아요. 만난 것 자체가 대단한 의미가 있고 2개월 만에 경주에 이어서 만났을 뿐만 아니라 매년 한 번씩 만나기로 합의한 것 자체가 큰 성과고 일단 최고 지도자 간의 그러한 우호적 신뢰 관계가 만들어지면 하나씩 대화로 풀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서해 그 이제 일종의 이제 공동 수역과 관련돼서 좀 질문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드려보면요. 자, 양쪽 다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그 교집합이 생기는 부분이 이제 공동 수역인데 이거를 중국은 이번에 대화한다 해놓고 결국에는 이게 획득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일단 하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국가 간의 분쟁 지역인 것을 이제 관리할 것이냐 매우 중요한 이제 시험대에 올라 있다. 왜냐하면 러시아, 일본도 지금 뭐 구릴 열도 관련된 영토 분쟁이 있죠. 중국은 필리핀과 또 중국은 베트남과 계속 이런 부분에 이제 분쟁이 되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푸느냐가 일종의 표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좀 막연한 기대를 하는 쪽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어떻게 이제 풀어갈 것 같습니까? 여기 서해 수역은 부유식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독도나 다오이다오 저런 북방 쿠릴 열도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문제이고요. 예. 우선 이 ABCD 겹치는 부분을 이제 반으로 나눌 것이냐 또 거기에 있는 것이 이제 자기들은 양식 시설이라 그러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군사 시설로 전용될 그러한 위험성을 우리가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같이 가서 검증을 해본다든지 이전에는 우리가 가서 좀 조사하려면 그것도 거부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수 있는 대화의 채널이 만들어진 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평화적 관리가 가능한 뭔가를 예를 들어 그렇죠. 불법으로 대해서는 양쪽 다 이렇게 이제 좀 통제를 하고 공동으로 한중 양국이 무슨 뭐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되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되는 뭐 이런 걸로 해서 이 지역이 오히려 평화를 상징하는 뭐 이런 것들로 갈 수도 있네요. 제가 좀 너무 낭만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겁니까? 거기 아무튼 추가로 12개 설치를 더 하려고 했는데 그거 취소한 것만 해도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지금 3개, 2개 어업시설과 관리시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 관리시설은 철거하고 어업시설은 같이 한번 공동으로 초청을 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무튼 이 뒤로 공동수록 뒤로 서로 옮기는 그런 방안
그때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 중국이 저런 자체로 절대 우리는 철수 못해라고 해서 이제 공동 수역 안에 저렇게 이제 구조물을 설치하면 우리나라는 만약에 국익을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맞대응을 한다면 우리도 그냥 공동 수역 안에 우리 쪽 경계에 설치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 뭐 그럴 수도 하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단 대화의 그런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졌으니까 하나하나 그 점검해 가면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적 올바른 방향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대한민국 무조건 따라온나 예를 들어 미국하고는 어느 정도 선을 뭐 꺼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보수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항상 그렇게 양 그 극단을 비교해서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 올바름의 구체적 표현들은 해석이 나름이잖아요. 네. 우리 대통령께서 농담식으로 그냥 쉽게 공자님 말씀처럼 처리한 것도 저는 심각하게 보지 않는 면도 있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시진핑 주석의 의미는 한국이나 중국이나 국제무역 질서 속에서 성장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관세를 통해 지금 자유로운 무역을 방해하는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자유무역을 존중하자는 것은 정확히 옳은 말 아닙니까? 네. 이명박 대통령도 얼마나 강조했던 것입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보호주의 관세,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정책이 옳다고 말할 조중동이 있습니까? 조선일보든 중앙일보든 모두가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나는 시진핑 주석이 말한 핵심 내용은 두 가지 내용. 하나에 우리가 2차 대전 전 일제 식민지화 때 한중 양국이 국민들이 항일 투쟁했던 그런 역사적 그 공감대를 한번 복원시켜 보자, 상기시켜 보자라는 것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런 일방주의, 일방패권주의에 대해서 다자주의, 상호를 존중하는 국제 질서를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은 지극히 옳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서 논쟁을 어쨌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보수 언론도 똑같이 보고 있을 거 아니고 이게 각 국가는 자신에게 유리한 발언하는 것이고 해석은 또 각자의 몫인데 왜 이렇게 관성적으로 의기장을 놓느냐? 이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진짜 이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까? 아닙니다. 또 그런 비판이 없을 수도 없는 거니까 모두가 다 잘했다고 박수 칠 수 없으니까 그런 비판은 우리도 우리 입장에서 너무 예민하게 볼 게 아니라 그래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설득하고 이렇게 가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중국 현지를 취재해 보면 이번에 이제 갑자기 한국 대통령이 좀 오길 바랐다. 원래 상반기 또는 3, 4월 정도였는데 1월 초에 첫 해외 이제 순방하는 국빈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하고 싶다라고 중국 쪽에서 연락이 왔다는 게 지금은 이제 좀 정설인 것 같습니다. 아니, 양측이 다 요청한 것입니다. 양쪽 다 요청한 겁니까? 우리도 예. 우리 입장에서도 지난번에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미국을 방문했는데 또 이번에도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중국을 방문한 것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요청을 했고 네. 중국에서도 준비 기간이 부족한데 좀 망설임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그런데 야 우리가 15일 정도에 다카이치 상하이 만나러 일본 간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서두른 거죠. 네.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좀 공동 성명 같은 게 안 나온 측면도 있습니다. 공동 성명이 계속 안 나왔어요 그동안. 아 그렇습니까? 예, 항상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니 첫 술에 배부른 게 아니잖아요. 지금 8년 동안 헤어져 있던 사람이 만나자마자 무슨 다시 뭐 재결합 서약서 쓰자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너무 급한 거지. 그리고 그 8년 동안 이 사건을 초래했던 국민의힘 당사자들이 왜 결과물 안 나왔냐고 윽박치는 것은 너무나 적반하장이죠. 자기들이 다 망가뜨리는 한중 관계를 겨우 이제 복원시켜 가고 있는데 뭐 결과물 안 나왔다고. 아이고 참 그건 너무 저는 저희들이 지금 이제 금요일인데 이제 녹화하고 있고 이 방송이 내일 이제 토요일 날 나가면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뉴스가 됐겠지만 조금 전에 이제 뜨는 속보를 보면 다카이치 사나이 이제 일본 수상과 13일, 14일 날 나라로 가는 걸로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실 청와대에서는 아직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했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뭐 두 나라 간의 정상회담을 하는데 3, 4일 전에 이렇게 발표하는 경우는 잘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큼 중국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또 그 뒤에 이제 일본 방문을 공식화하자 이제 이런 것도 나름대로 계산이 돼 있는 발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 하신 거죠. 지난번에 일본을 먼저 가서 한일 관계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일본이 우리 이재명 정부에 대한 선입견 것들을 다 해소하면서 일본 국민들의 마음을 얻은 거잖아요. 이번에도
중국 국민들의 마음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14억 인구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왜 현중 발언에 쓸데없는 짓을 해서 계속 중국인들로 하여금 우리 한국을 미워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샤오미 사건도 우리 20, 30대 젊은 네티즌들 중국 그 청년들이 얼마나 지금 환호를 했습니까? 그동안 싸웠던 이 반한 감정을 한꺼번에 녹이는 큰 외교적 성과를 가져온 거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인민들 2,400만 우리 동포들한테 우리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얼마나 우호적 감정을 만들어 놨어요. 한국이 잘 산다. 한류의 붐이 일어나게 만들었잖아요. 평양에서 조용필이 공연을 하고 아니 오필슨 코리아 누구죠? 그 윤도현이 예. 윤도현 밴드 가서 그 락을 다 예.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노래를 들으면 처벌받는 세상을 만든 게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고. 예. 아니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에 이런 초청해가지고 뉴욕 필하모니도 가서 공연을 하고 이런 세상을 만들었던 이 남북 관계를 다 망가뜨려 놓고 왜 추적이 않냐고 윽박 질러서 완전히 남북 관계에 지금 바늘구멍 하나 안 들어갈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누구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참 어리석은. 그래서 우리 국가에 무슨 도움이 돼? 네. 그게 윤석열이 말한 이게 힘에 의한 평화예요. 지금 이게 정말 어리석기 이를 데 없는 일을 정상으로 만들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짧은 시간 안에 복원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힘의 여기장에 이제 실제로 민심을 파고들어서 자신들에게 지지율을 높이거나 이런 수단은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이죠. 거의 안 될 겁니다. 지금 예. 상황에서. 예. 근데 일본 지금 이제 방문 이야기 조금 전에 속보 나온 거 잠깐 다루었지만 이제 요 질문 드리고 다시 중국으로 좀 돌아가고 싶은데 일본의 니온 게이자이 신문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설을 통해서 이번에 다카이치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할 때 절대로 똑똑히 얘기하지 마라. 언론이 나서서 나섰습니다. 다카이치를 가르치고 있어. 이거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확한 표현이죠. 보통 거기 이제 또 지금 가장 이게 다케시마의 날을 정했잖아요. 예. 시마네 현인가요? 시네마인가 예. 거기서. 그것도 웃기는 건데 그동안 장관급을 보내자고 이 다카이치 사나이가 주장해 왔던 거잖아요. 지금까지 차관급이 갔다는데 아마 이번에 장관급 못 보낼 겁니다. 예, 예. 보내지 말라고 벌써부터 지금 근데 언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일국의 수상이 정상이 예를 들어서 이제 언론에서 사설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조언을 받아야 될 정도라면 그 정무적 감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얼마나 일본 언론이 걱정이 됐으면 혹시라도 독도 문제 거론할까 싶어서 사전에 공개적으로 경고한다는 것이 수상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제 평가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한 단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럼 뭐 우리나라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데가 사설로 항상 윤석열한테 충고하고 뭐 예. 우리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막 어떻게 자기 의견을 전달하잖아요. 그럼 예. 언론이 당연히 하는 뭐 기능이라 그러니까 진짜 합리적인 일본 언론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카이치 사나이가 또 독도 문제를 건드려서 한일 관계까지 악화되면 지금 중일 관계가 취하기로 돼 있는데 트럼프도 자기 편 안 들어주고 있는데 한국과 관계까지 안 좋아지면 일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당히 고립감을 느낄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다카이치에 대한 이런 지지율이 뭐 60%다, 70%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그 중국에 대해서 싸운다라는 그런 그 반중 정서에 편승한 건데 지속되기가 어렵죠, 그게. 예.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약간 극우적 성향으로 가고 정치인이 자국 이주 이런 걸 외치면 여기에 환호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겁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모든 우리도 마찬가지고 다 그러지 않겠어요? 좌든 우든 간에 그런 영향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하니까 민족주의자들이 좋다고 박수 쳤지만 지금 4년이 넘는 전쟁 과정에서 그냥 국가가 완전히 망가지고 수많은 지금 젊은이들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젤렌스키에 대한 지지도가 완전히 바닥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죠. 일시적인 것에 영합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국가 지도자는 국민과 국가 전체의 장기적 이익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 젤렌스키 이야기하니까 참 다음에 한번 기회 있으면 그것도 적나라하게 우리 송 대표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면 참 기가 찬 일인데요. 아유 정말로 이제 그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일단 중국 문제로 좀 더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엄청난 걸 얻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다른 관점의 접근인데 2028년도에 이제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5년 정도 더 연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나오는 거.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굉장히 공고화하는 계기가 됐다. 뭐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진핑 주석도 서로 윈윈이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시 주석의 이미지가 좋아진 게 11월 경주 에이펙 총회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샤오미를 보면서 이거 통신 보안 괜찮냐 그러니까 예. 거기서 인상이 굳어졌으면 완전히 시진핑의 그 이미지가 역시나 그랬을 텐데 웃으면서 백도어 프로그램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럼으로써 두 분이 다 윈윈하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런 말을 쉽게 던질 수 있는 이재명. EU 지도자나 미국이나 다카이치가 그런 말을 했으면 시진핑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을 겁니다. 딱 이제 방어적 자세를 취했을 텐데 워낙 친화력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뚝 던지듯이 이야기하니까 같이 웃으면서 그게 완전히 거기서 무너진 거거든요. 서로 간에 벽이 무너진 거거든요. 예. 놀라운 외교적 성과죠 그게. 그래서 오히려 그 샤오미를 가지고 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또 우익들은 뭐 왜 중국 제품 선전하냐 그럴 수 있는데 대통령 해명 말씀도 모니터 이게 우리나라 제품 부품이 섞여 있는 맞습니다. 거니까 이게 한중 경제 협력의 상징으로 이렇게 제시한 면이 있고 또 상대방이 준 선물을 가져줌으로써 A를 보여준 거잖아요. 지금 중국 사람들은 그 원샷 샤오미 이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그렇죠. 인기가 있어서 진짜 그 한샷 하나만 해도 외교적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좋아하는데 결국 뭐 바이두에 뭐 검색 순위 5번, 6번이 5번, 6번 돼 있고 그 전에 이제 방문했을 때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1위, 2위 이제 이렇게 됐는데 지금 막바지에는 이제 사진 하나가 샤오미라는 제품의 이제 글로벌 평판도를 엄청나게 높이는 결과 시진핑 주석에 대한 인기 지지도가 이제 높아지는 이걸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니까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샤오미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렇게 띄웠으니까 대통령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가기 전에 실제로 이거 개통시키라고 대통령이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가져갔을 때 후속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 이제 이런데 대통령이 이런 이제 그 깜짝 아이디어 사실은 좀 전략적인 판단 이런 것들은 참모들이 잘 못 따라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외교라는 것은 우리가 받기만 할 수 없습니다. 주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잖아요. 예. 뭔가 샤오미 갖고 이게 보여줘야 한알령도 풀리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한알령이 풀리는 것을 왜 못 풀었냐라고 이 국민의힘이나 야당이 윽박 지르면 그건 황당한 일입니다. 한알령을 초래한 게 뭡니까? 사드 배치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부터 발생한 거잖아요. 자기들이 단초를 제공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여기까지 풀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훌륭한 이벤트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혜경 여사 이제 조용하게 이렇게 움직였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 실제 조회수는 김혜경 여사 쪽에 쇼츠 이런 게 더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번에 어땠습니까? 딱 보시기에 이제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영부인으로서 중국에서 우리 한복 그다음에 한류 그다음 K푸드 이런 것 하는 거 보고 좀 평가를 해주시면요. 이게 기저 효과가 있죠. 네. 그러니까 중국에 보시라이와 시진핑이 서로 경쟁 관계였잖아요. 네. 뭐 중경 당석이었던 보시라이는 지금 이제 완전히 유폐돼 있습니다. 근데 보시라이 부인 국하라이가 아주 좀 김건희 같은 스타일이라 그럴까? 아주 화려하고 막 나서기 좋아하고 막 그 어떤 그 영국인 누구 그 자기 보디가드를 살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네, 예. 여러 가지 복잡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 펑리위에는 62년생인데 산동성 출신의 좀 서민의 가정의 딸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이제 인민해방군 가극단에 들어가서 좀 성악가로 이게 큰 양반인데 아주 중국 그 서민들한테 이 친화감이 있고 평이 좋습니다. 유사한 면이 있는 거죠. 김혜경 여사도 나서지 않고 김건희하고 너무나 기저 효과가 있고 또 우리가 두 분 다 음악을 아시는 분이 여기 피아노를 했고 성악을 했으니까 그런 예술적 교감도 있고 또 서로 또 이게 여기는 빨간색을 입고 또 파란색을 입고 왔더라고요. 네, 예, 그런 것도 서로 배려가 있고 아무튼 사진에 좀 이렇게 응원한 거 맞죠? 예, 뭐 그게 이미 다 미리 그렇게 배려를 했겠죠. 예. 그런 감성적 터치가 좋았던 것 같고 특히 펑리안을 팬이었다 그러잖아요. 펑리안이 정말 노래를 잘하거든요. 예. 그래서 펑리안 노래 들어보면 정말 뛰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시장 때 펑리안과 이설주를 인천에 불러다가 예. 그 한복 쇼를 시켜보려고 했거든요. 예. 두 분 다 가수였잖아요. 이설주도 가수고. 예.
그 꿈이 잘 거의 그 당시 이제 거의 완성됐는데 못 했는 게 남북 중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이제 아시아 또는 이제 동북아 평화의 상징으로 이렇게 이제 기획하셨다는 얘기는 들었고 어쨌든 김혜경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평은 그냥 상대적으로 윤석열, 김건희와 비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영분 중에서 굉장히 좀 활동을 잘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조용하게 살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디 뭐 구설이 전혀 안 나오는 것, 소문으로도 뭐가 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대통령실 청와대 주변에 구설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요? 여사님과 관련된 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칭찬 일색이. 아이고 여사님뿐만 아니라 이번에 두 분 다 갔다 와서 무슨 특별한 실수나 논란이 없잖아요. 예, 윤석열, 김건희는 나갔다 오면 항상 뭐 사고 나서 난리가 난 거잖아요. 예. 뭐 외전, 의전 실수부터 너무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이 나가면은 뭔 사고를 치고 올까 조마조마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갔다 오면 너무나 든든하고 정말 우리 대통령과 우리 그 수행단들이 이렇게 국빈 대접을 받으면 우리 스스로가 참 대접받는 같은 그런 만족감이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물꼬를 텄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손에 쥘 만한 지금 성과가 없다. 또는 성과는 이제부터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런 것인데 한한령 문제도 그렇고 뭐 공급망 그 경제협력 교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인지 중국도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것인지 현안들이 일단 엄청 쌓여 있는데 저는 이제 경제 문제만 좀 놓고 봤을 때 이번에 이제 성과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제 북한 문제는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어떻습니까? 한한령 푸는 것도 이제 스타트를 했다. 교류협력의 강화가 어떤 우리 구체적인 이제 국익으로 이어질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니 당장 히토리부터 광물에 대한 안정적 공급 서플라이 체인 문제를 합의하고 그걸 추진한 것만 해도 일본과 비교하면 얼마나 큰 성과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뭐 히토리 우리한테 뭐 공급망에 대해서는 그렇더라도 예. 없어져야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위험을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그렇죠. 성과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일본이 아마 자동차 생산이 어려워질 거예요. 통제가 되면. 히토리가 안 가면 예. 지금 전기자동차 저 스톱됩니다. 잘못하면. 예. 근데 저게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지금 안 풀리면 오래 가지 않겠어요? 수출 통제. 결국 이제 일본이 굴복하는 정도의 그 작의 그러면은 상황까지 올 수 있는. 일본은 그냥 괜히 말했다가 아예 수출 통제 당하고 엄청난 국익에 피해를 입는데 중국에는 그냥 거의 굴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아주 의미 있는 안정적 그 관계를 맺었고 이번에 15개 MOU를 체결하는 과정을 이제 각 그 협의체를 통해서 구체화시켜야죠. 예. 이번에 허리핑이 또 이 대통령 때 참석을 했잖아요. 예. 허리핑이 뛰어난 친구입니다. 어떤 분인가요? 경제 자르라 그러잖아요. 예, 예. 허리핑이 오래 했죠. 네, 상당히 오래 했을 겁니다. 네. 경제 총괄을. 근데 이제 한번 대표님도 지적하신 적이 있지만 이제 한국과 중국이 실제로 이제 모든 그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상품들이 다 이게 충돌하고 경쟁 구도 그렇죠. 위에 있다.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협력이 그럼 이루어질 것이냐? 이제 수직적 분업에서 수평적 분업 협력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정확한 지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경쟁할 건 경쟁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세계적인 공급망에 있어서의 경쟁 상대가 중국, 일본, 한국 이 동북아로 다 와버린 것입니다. 이미 이제 독일도 무너지고 있고 유럽은 갈수록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의 시장은 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상호간에 우리가 같이 개척해야 나가는 영역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매일 이렇게 사건이 이제 터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수평적 구조에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 가야 하는데 오늘 지금 인터뷰하는 이 순간에도 미국이 이제 유엔을 비롯해서 66개의 세계기구에서 아예 탈퇴 서명을 해버렸습니다. 야, 이건 또 뭐냐? 지금 어떻게 지금 세계가 돌아가느냐? 그럼 중국의 오히려 역할이 커질 수 있는데 미국은 왜 포기하는 것이지? 뭐 이런 것인데 일단 시진핑 뭐 국가주석의 이제 역할도 있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국이 무덤을 파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세계적 그 국가 리더십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고 미국의 힘이라는 것은 군사력에서 나오는 것만 아니잖아요. 군사력도 있지만 우리가 미국을 지지했던 이유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치,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 다양성,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자유 이런 것이 중국, 러시아에 비해서는 더 상대적으로 잘 보장되어 있다는 그런 가치 때문에 우리가
가치 동맹을 이야기하고 미국의 리더십을 인정해 온 거잖아요. 근데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다를 것 없이 똑같이 힘있는 정치를 하겠다면 이제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리더십이 있겠는가? 스스로 소프트 파워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 기후 변화라는 것을 대부분의 우리 과학자들이나 전체 우리 세계 국가들이 이 지구라는 우리의 공동 운명체에 대한 위기를 지금 느끼고 있는데 기후 위기를 완전히 세계적인 사기극이라고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UNFCC를 이번에 탈퇴했고 제가 인천시장 때 2013년도에 유치했던 세계 녹색 기후 기금 GCF라고 그린 클라이미트 펀드라는 게 지금 송도 국제도시에 위치했는데 여기도 지금 탈퇴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탈퇴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어렵게 인천시장 시절에 이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국제기구로서 활동을 잘하는 걸로 평가받고 있고 네. 또 세계 선거기구 같은 것도 직접 만드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이제 만들어서 지금 이제 운영되는데 거기는 지금 미국은 들어와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는 USAID라고 미국이 이제 그 국제 조직을 지원하는 그것을 아예 이제 예산을 삭감해 버리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아마 아주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미국 없이 이제 버텨 나가야죠. 지금 송도에 있는 게 AWEB이라는 건데요.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라 그래서 110개가 넘는 세계 선관위 연합 조직입니다. 예. 이거를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제가 인천시장 때 그 본부를 유치했는데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이 세계적으로도 가장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잘하는 것으로 국제적인 평가가 나 있다는 것이죠. 네, 예. 근데 그런 우리 선관위를 부정선거로 몰아붙였던 이 윤석열이 너무나 이 세계 흐름과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제기구라는 것은 어쨌든 이제 좀 더 좋은 모델을 전 세계 함께 공유하면서 인류의 평화 그리고 이제 정말로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더 좋은 제도를 함께 나누어서 발전시키자는 의미인데 이제 미국이 이렇게 탈퇴를 해버리니까. 네. 결국 중국의 역할이 이제 더 강해질 것이다. 중국이 결국 기부금을 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 왜 미국이 뻔히 알면서 이렇게 하느냐 이해 못하겠다는 게 벌써부터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대한민국은 지금 이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응해야 돼? 미국 탈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과 공조를 해야죠. 기후 위기 변화는 중국뿐만 아니라 EU도 강력히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미국 빼고 해야죠 이제 일단. 그게 가능합니까? 미국이 빠져버리면 전 세계 힘들더라도 미국 빠지고 없는 대로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예. 좀 뭐 부족한 예산 가지고 아껴 쓰면서 해야죠. 좀 더 분담하고. 미국 내에서는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미국도 나름 미국 내에서는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게빈 뉴섬 같은 사람은 지금 지난번에 그 콥 당사자회의 브라질에서 열린 거 자기가 대표로 참석했잖아요. 네. 누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렇게 세게 나오면 캘리포니아가 연방에 탈퇴해가지고 따로 가입할 수도 있다. 기후변화 해박 같은데. 그리고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각 주가 거의 독립적인 나라잖아요. 네. 지금도 주 방위군에다가 민병대가 허용되는 나라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2조에 따라서 총기를 가지고 민병대를 구성할 권리가 있어요. 그 연방정부가 저렇게 폭력적으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저거. 네. 잘못하면 정말 남북전쟁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국이 만약 유엔 탈퇴한다. 그렇게 나오면 정말 이 민주당 쪽 주 지사들이 연방 탈퇴하겠다고 말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실제로 유엔에도 탈퇴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렇게 66개 정도 세계국에서 탈퇴. 저 트럼프 행보 저렇게 나가면 만약 유엔이 그냥 미국이 시킨 대로 고분고분 들어가면 나가겠지만 엊그저께 유엔 안보리가 모여서 지금 마두로 체포 사태, 베네수엘라 침략 문제를 다뤘습니다. 네. 대부분이 막 이거 비판했고 지금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거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제프리 삭스 그 콜롬비아대 교수가 나와서 유엔 안보리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건 완전히 강도 같은 행위다. 당장 조사단 파견해서 유엔이 결의를 해야 된다. 안보리에서 만약에 미국을 제재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유엔 탈퇴한다 그러겠죠. 실제 감행할 수도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저런 이제 상상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이제 미국 정치 지도자 또는 정상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는 좋은 건 좋고 뭐 싫은 거는 모른 척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미국하고 잘 상의해야죠. 올 것은. 그러나 미국은 이제 독재국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찌됐건 임기가 끝나잖아요. 당장 지금 트럼프가 이게 발버둥을 치는 이유는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가 무서운 겁니다. 네. 지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겨가지고 지금 하원의 의석차가 5석으로 줄어들었어요. 5석. 네. 이런 상태로 가면 내년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직접 인터뷰 그랬잖아요. 자기는 탄핵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마두로를 잡아가지고 지지율이 3%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39%에서 42%로 올랐답니다. 트럼프 지지가. 트럼프 진영이 신났어요. 오로지 내년 10일 올해죠. 올해 11월 중간 선거의 승리를 위해 모든 걸 다 동원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트럼프가. 근데 이건 악수가 되는 그렇죠. 근데 그런 트럼프의 협박이나 뭐 게리 맨더링이나 뭐 수많은 관건 선거 이런 것들을 총력으로 막 할 텐데 예. 여기에 무너지면 미국인들은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 배워야죠. 싸워 이겨야죠, 그거를.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저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중국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북한도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것이다. 지금 뭐 베네수엘라하고 이제 어쨌든 침공 문제, 지금 유엔을 비롯한 이제 기구에 대한 탈퇴 문제 이제 이런 것들 국내에서는 중간 선거에 집중하다 보면 북미 대화가 물꼬를 틀 것이다. 어떻게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한반도에 관심 두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또 이번에 베네수엘라 침공이 김정은으로 하여금 굉장한 공포감, 이제 뭐 위협 뭐 이런 걸 느끼게 했다라고 하는데 북한 쪽에서는 지금 이거 어떻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미국이 북한 애들을 신경을 끌 수가 없어요. 없습니까? 제가 왜 계속 강조하냐면 아니 미국의 지금 핵 미사일을 대륙간 탄도탄을 날릴 수 있는 적대 국가가 북한이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국교가 수립돼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국교가 수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전쟁 상태예요. 미국과 네. 북한은 그냥 휴전 협정으로 아미스티스로 지금 휴전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전쟁 상태라는 뜻 아닙니까? 잠시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와의 적성국가, 현재 미국의 적성국가 교역법에 따라서 지금 북한은 적성국가로 규정돼 있어요. 그 나라가 대륙간 탄도탄으로 미국 본토 뉴욕 워싱턴을 때릴 수 있는 나라를 어떻게 방치할 수가 있습니까? 미국의 국가 안보가 저렇게 북한의 대륙간 탄도탄에 노출된 상태는 하루라도 용납될 수 없는 위험인 거예요. 국가 안보에.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베네수엘라처럼 어디 서지컬 스트라이크로 폭격해서 북한 핵시설을 폭격으로 뭘 제거하든지 아니면 타협하든지. 그러니까 이걸 절대 방치할 수 없다니까요. 방치를 못하게 화성 17, 18, 20 계속 대륙간 탄도탄 쏘아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이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점령하겠다는 것도 그린란드의 북극 항로 이런 문제도 있지만 국가 안보 차원에서 왜 중요하냐면 그린란드가 이제 러시아의 핵 잠수함이 미국으로 들어온 통로입니다. 통로. 네. 예. 그다음에 만약에 그쪽에서 미사일을 쏠 때 얼리 디텍터기 조기 경보를 할 수 있는 기지가 바로 그린란드거든요. 우주 기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린란드가 군사적으로도 요충지입니다. 북극 항로를 뚫고 가는 러시아나 중국의 핵 잠수함의 진행을 탐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길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확보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네. 어쨌든 이제 북한에는 소리 다룰 수가 없다 이제라고 하면 방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베네수엘라 침공에 대해서 김정은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있다 없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은 크게 중요하게 안 해도 됩니까? 아니 이미 그거는 뭐 리비아 가다피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이란 핵시설 폭격도 오르고 이미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간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시진핑과 이제 함의하면서 일단은 동결이 중요하다. 이 상황을 방치한다는 것은 더 악화시키는 거다. 상황을 방치하면 이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핵무기의 무기고는 늘어날 것이고 네. 현재 50기라는데 이게 100기, 150기로 늘어나고 전술핵도 발전하고 그다음에 ICBM에 뭐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 재진입 기술이 뭐 지금 완성됐다 안 됐다 지금 논란이 있잖아요. 북한은 완성됐다 그러지만 미국이나 우리나라 전문가는 아직 거기까지는 완성이 안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더 정교하게 기술이 개발돼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단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이 핵무기가 늘어나면 이 핵물질이 다른 곳으로 유포될 가능성도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말씀이 일단 프리즈, 동결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 결과물로는
뭐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자라고 하는 정도. 그런데 이제 이 내용조차도 중국 관영 매체에서는 뭐 보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단 이렇게 해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자고 네. 합의했다라고 하지만 이제 그럴 만한 사정이 지금 있는 겁니까? 그렇죠. 중국은 북한을 엄청 눈치 보고 있고 북한이 지금 핵 문제 이야기하면 다 발을 걷어 차버리고 뭐 나오지도 않겠다 그러는데 중국도 겁나게 신경을 쓰는 거죠. 예. 뭐 제가 중국 그 공산당 간부들을 만날 때마다 느낀 것은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한국과 미국 관계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북한은 절대 우리 말을 한국이 미국 말 듣는 것처럼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그때 한번 여기도 한번 제가 소개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한국도 박정희 대통령 때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그랬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한테 핵 우산을 제공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기 개발을 안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논리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핵 우산 제공하는 조건으로 핵무기를 포기시킬 수가 있겠는가? 이걸 물어봤거든요. 그건 이빨도 안 들어가는 소리다. 택도 네. 아닌 소리다. 북한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북한 주체사상 핵심이 뭐냐? 국방이 있어요. 자주국방입니다. 자주국방. 네. 자기 민족의 운명을 왜 외국 군대한테 맡기느냐? 그거는 북한의 주체사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킨다. 절대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다. 중국 군대 오지 말으라 철수시켰잖아요. 중국 군대를 김일성이. 네. 지금 북한에 외국 군대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러시아에 파견하고 이제 그렇죠. 러시아가 파병 지원해 줬죠. 예, 그럴 정도.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한다고 봤을 때, 그러나 우리는 한반도의 이제 비핵화 문제를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이건 이제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풀어갈 거냐. 일단 동결로 출발하자라는 그렇습니다. 것에 대해서 또 북한이 동의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동의를 왜냐 거기에 대한 그래서 보상을 줘야 되는 거죠. 네. 항상 미국 당국자들이 나쁜 행동에 보상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반대 해석으로는 좋은 행동에 보상이 있어야죠. 근데 지난번에 하노이 회담에 노딜로 끝났던 것은 뭐냐? 아니 경제 제재를 한 5가지 정도 해주면 영변 핵시설을 다 해체시키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부한 이 미국의 매파들과 우리나라 보수 세력들의 논리는 황당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게 잘못된지 이해가 되죠. 그때 사인해줬으면. 훨씬 더 이제 영변 핵시설 다 해체되고 비밀리에 다시 뭐 농축으로 하면 개발하든 어쨌든 간에 겉으로는 비핵화에 합의를 했고 계속 논의가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네. 모니터하고 감시할 수가 있고 일부 100%는 안 되더라도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현재는 대화를 지금 시작하기가 훨씬 더 과거보다 조건이 안 좋습니까? 그렇죠. 지금 아예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말을 붙일 데가 없잖아요. 북한이 반응을 안 보이는 것은 믿지 않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렇죠. 믿지 않는 거죠. 북한이 진보든 보수든 믿을 놈 없다. 너희들은 전부 우리 공화국을 다 흡수 통일하려고 한 놈들이었으니까 이제 진보도 못 믿겠다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하도 실망을 해가지고 그거 믿고 했다가 완전히 자기들은 배신당했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보면 지금 다 믿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북한은 지금 이렇게 그 유엔의 제재를 받더라도 그냥 나라를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 없는 모양이죠. 그렇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버티고 있습니까? 저렇게 해도 그냥 나라가 돌아가는 모양이죠. 제재를 하더라도. 돌아가죠.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답답한 쪽은 뭐 우리나 미국이나 중국이 더 답답한 상황이고. 근데 그런 이야기하면 약간 자존심이 좀 상하긴 한데 웬만하면 대화 나와서 동결하고 뭔가 좀 평화적으로 풀어보자라고 할 것 같기도 한데 김정은이 그 정도 이 고도의 전략에 이렇게 정말로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놀라운 거죠. 어찌됐건 지금 시진핑, 푸틴이 서로 김정은한테 지금 관계를 잘하려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꼴이 된 거 아닙니까? 뭐 특히 이번에 러시아 파병을 통해서 러시아 관계가 됨으로써 더 큰 이제 어떤 안전판이 만들어진 거고 지금 크루스크의 한 10,000명 정도의 그 전투 병력 파병이 문제가 아니라 그 10만 명 이상의 병력이 지금 일반 공병대, 예. 건설 분야, 그다음에 군수 산업 분야 이런 노동력이 파견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제 휴전이 되면 이 재건 과정에서 이 북한 인력이 더 이제 필요할 겁니다. 이제 그럼 지금까지는 북한 인력 수출도 다 유엔 제재로 통제를 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 뭐 저렇게 중국 러시아를 공격하고 베네수엘라를 쩌르고 있는데 그 유엔 안보 결의안의 그런 어디 도덕적 정당성도 무너졌기 때문에 안 지킵니다. 이제 안 지켜요. 중국 러시아도 안 지키고. 그러면 이제 다시 북한 노동력이 대거 러시아의 뭐 산림이나 공장인데 다 투입될 거예요. 그러면 외화벌이가 되니까 북한은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그 외화벌이도 되고 기름도 받을 거고. 아니, 러시아가 기름 주지 않겠어요? 네. 북한에. 뭐 당연히 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거기다 뭐 군사 기술까지 주게 되면 정말 뭐 금상첨화가 되겠죠. 예. 지금 중국, 북한이로서는 미국을 위협하는 게 가장 큰 대화의 수단이 ICBM이잖아요. 네. ICBM이 되려면 군사 위성이 발전돼서 모니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위성 시스템. 네, 예. 그런 분야를 그런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얻으려 그러겠죠. 자, 이 정도 상황이면 북한은 그냥 만만하게 봐서도 안 된다라는 것은 확실히 알게 됐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어떤 식으로든 북한과 이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하는데 물 밑에서는 지금 접촉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말하죠? 아니 그래도 제가 좀 이제 궁금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 아예 이제 단절이 됐다는 것은 이미 이제 알려져 있는 것이고 이 정도 상황이면 겉으로는 이제 태무심하지만 그래도 물밑에서는 남북 간에 뭔가 교류 또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협상이 진행된다 안 된다 국정원 차원에서 만난다든지 뭐 특사를 비밀리에 정말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국에서 누군가를 만나든지 이런 건 우리가 상상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차단돼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주 김경성 그 남북 축구 관련 제가 인천시장 때 제가 남북 경제 축구를 위해서 제가 특보로 임명을 해서 단동에다가 그 축구화 공장을 만들었거든요. 예, 예. 우리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단이 투자를 하고 중국은 공장을 제공하고 평양은 노동력을 제공해서 만들었던 그 스포츠 교류만 지금 아마 채널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완전 차단 상태라고도 우리 네. 그러니까 민주당 쪽은 오히려 북한과 좀 평소에 좀 친밀하다 이런 것하고도 좀 관계없이 지금 관계는 완전히 단절. 거의 차단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중국을 통해서라도 타진을 해본다거나 이런 간접적 방식은 또 그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아예 만나지 말라고 명을 내렸으니 뭐 그 명을 어겼으면 큰일 나죠. 아예 남쪽 것들하고 상대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근데 그런 해석을 하면 왜 기분이 좀 나빠지죠?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국정 운영 잘하고 있는데 자기들 도와주면 남북 간이 같이 살자는 거지 무슨 흡수통 일도 아니고. 문재인 때 속아봤다 이거죠.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 때 잘해줬습니까 북에서. 너는 예. 그걸 믿고 그냥 다 눈물 흘리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왜 실패해 버렸습니까? 그러는 이제 순수한 마음 좋은 뜻으로. 미국의 반대를 돌파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시도는 했습니까? 아니면 미국도 반대할 때 미국과 맞서 싸우더라도 이건 좀 해결해 달라 경제 제재 일부를 좀 풀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해볼 테니까 북한하고 뭔가 좀 수교까지 가자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담대함이 좀 배짱이 부족했던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보수든 진보든 미국과 우리 국익이 부딪힐 때는 싸웠어요. 이승만도 싸운 거잖아요. 이승만도 미국과 싸워서 방공포로도 그냥 석방시켜버리고 했잖아요. 그때 미국의 반대를. 하도 미국만을 안 들으니까 미국에서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그랬어요. 제거를 심각하게 검토했습니다. 물론 제거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그 방향이 옳든 틀리든 간에 이승만도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과 미국이 부딪히면은 여기 주한미군 상가 이런 애들하고는 상대 안 한다. 나는 프린스턴 대학 하버드를 나온 미국의 본토. 자기가 대통령 되기 전에도 막 그 루스벨트를 공개적으로 공격했던 그 배짱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승만도. 그러니까 이승만도 그냥 미국 애들을 여기 나와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을 애로 본 겁니다. 네. 진짜 미국 대통령이 설득하겠다 이런 깡다구로 했다고요. 이승만도. 박정희도 마찬가지. 박정희도 미군 뭐 닉슨이 철수한다니까 철수를 하면 해라. 자주국방하겠다. 그래서 미국이 고정하십시오 이랬다니까요. 네. 핵무기 개발하겠다 이런 깡다구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문재인 윤석열 와서는 그런 깡다구가 다 보수든 진보든 깡다구 없어서 미국이 시킨 대로 그냥 그 바운더리를 못 벗어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입니까? 아니면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그래도 북한 전문가라고 얼마나 많이 대한민국에 북한 전문가, 미국 전문가들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전략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뭔가 근거를 제공을 못한 것이냐. 아니 장관을 통일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을 좀 그런 강단 있는 사람을 시켜 뚫고 나갈 거 아니. 예. 대통령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게 아쉬움이 크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악화된 지금도 이 상황에서 약합니다. 지금도 약합니다. 지금 조현 장관, 위성락 실장으로 어떻게 뚫고 나갈지 걱정이 큽니다. 사실 대통령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게 아닌데. 네.
지금 조 현 장관이나 유성란이나 다 미국의 바운더리를 못 벗어난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중국, 러시아를 얼마나 알겠어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도 북한 누구보다 잘 아는 분. 통일부는 지금 뭐 상대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조평동도 없어져 버리고. 네. 아니 북한이 통일 관련 단체, 민경협, 조평동 다 해산시켜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대화할 상대방이 없어진 거잖아요. 통일부는. 뭐 적대적 투기 국가로 이제 규정을 해버렸으니 통일부라는 존재가 어디가 맞상대가 없어져 버리고 이제 외교부가 감당해야 될 상황이 된 거잖아요.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가버린다면. 야, 그럼 이제 북한 문제 생각보다 잘 풀어가기가 어렵겠네요. 어렵습니다 지금. 와.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시진핑 주석이 말한 거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 보수 언론은 뭐 북한 편 들었다 시진핑 그런데 그건 억측이고 중국도 그렇게 인내를 했거든요. 북한 애들이 중국한테 얼마나 막 그 모욕적으로 할 때가 많았어요. 네. 뭐야 그때 무슨 그 북경에서 무슨 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공연 그 스크린 중에 그 화성 뭐 발사 그 모습이 나오니까 이걸 삭제하라고 중국이 그 요청을 했죠. 요청을 했어요. 그 거부 삭제? 공연을 안 해버리고 그렇지. 가버렸죠. 니들이 우리를 검열해? 아니 시진핑이나 다 오기로 돼 있는 행사인데 그냥 다 철수해 버렸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그걸 깡. 근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한마디도 서운하다는 논평을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대단한 거야. 속으로는 이 건방진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예. 왜 안 하냐? 참는 겁니다. 참어. 이거를 공격을 해버리면 레버리지가 없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북한 우리가 지금 현재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신뢰를 보여야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난번에 우리가 대북 방송 중단시킴으로써 그 신뢰 상하는 조치를 해냈잖아요. 물론 북한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북한이 가장 예민한 게 한미연합훈련 아닙니까? 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탄력적인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기동훈련 중심을 지휘소훈련 중심으로 좀 바꿔내고 그걸 경연로 한다든지 뭔가 축소하고 그걸 북한이 자기들에 대한 침략 예비전쟁이라고 말할 근거 그런 빌미가 되지 않도록 우리 방어전의 성격을 좀 더 강화시키고 뭐 그렇게 해서 그러한 분야부터 작은 것부터 좀 신뢰를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국도 북미 간에 하려면 어차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전쟁 중에도 협상은 한다. 당사자끼리 뭐 손을 잡고 하진 않지만 얼굴은 쳐다보고 대화는 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남북 간에 이렇게 대화의 채널 자체가 끊겨 있다라고 하니까 네. 좀 많이 절망스러운데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으면. 아니 이게 우리나 그렇지. 쟤들 북쪽 입장에서는 뭐 이재명 정부나 뭐나 크게 물론 이제 차이는 보겠죠. 윤석열에 대해서는 그 김여정이가 뭐라 그랬냐. 우리는 윤석열 인간 자체가 싫다. 아예 인간 자체가 싫다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했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김여정의 그런 공식 논평 스타일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간 자체가 싫다는 게 이게 지금 아니 뭐 삶은 소대가리 그러고 아무튼 적나라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좀 품격이 떨어지죠 어찌됐든.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국제사회로 들어오려면 그런 논평도 품격 있게 좀 바꿔가야죠. 일단은 그러면 출입구에 서 있는 우리가 봤을 때는 남북 간의 이제 긴장 상태는 이제 상당히 좀 완화됐으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좀 안심할 만한 것이다 또는 뭐 성과 아닌 성과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풀어가려고 하니까 지금 북한하고 대화는 안 되지만 북한이 세밀하게 보고 있잖아요. 요즘 같은 인터넷 세상에 지금 송영길이가 하는 발언 오늘 스픽스에서 내가 한 발언도 다 모니터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이재명 대통령의 워딩이나 여야 정치인의 발언을 실시간으로 다 모니터합니다. 우리도 북한 한 것처럼. 그래서 그걸 얼마나 하는 조치를 하나씩 보면서 신뢰가 쌓여 가는 거잖아요. 한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6.15 정상회담하기 전에 일본 한 모 신문과 인터뷰하면서 김정일에 대한 평가를 물었어요. DJ한테. 김정일이 아주 뛰어나고 똑똑한 분이다. 라는 긍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게 결정적으로 6.15 정상회담을 한 계기가 됐다는 거잖아요. 평가를 했다는 거죠. 예. 그거 가지고 우리 보수 언론은 뭐 김정일을 막 그렇게 긍정적으로 했다고 또 그 아주 편협하게 비판한 분도 있었지만 아니 상대방 만난 사람을 요구하면서 만나자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들도 오늘 방송에서 야 김정은 위원장 그래도 리더십 있는 사람이고 배포 크다 뭐 대화에 좀 나오겠네
김정은 아니, 제가 지금 그런 급이 아니니까 그건 이제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을 해야죠. 아 김여정 지금 이제 그 하는 말이 보니까 뭐 매우 뭐 그 적나라 하지만 그래도 시원하고 좋다. 소대가리 삶은 뭐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해주면 더 좋아할 것이다. 뭐 제가 농담처럼 드리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워딩을 보면 북한을 자극한 말을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해해주고 있잖아요. 북이 오죽했으면은 경의선, 경호선 다 파괴하시고 이게 담벽을 쌓고 있겠느냐. 그리고 어찌됐건 내란 사태에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던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 또 오랜 기간 북한이 느꼈을 불안감에 대해서 경계심, 적대심을 유발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공감을 표시해주고 있잖아요. 네. 난 이런 게 분명히 다 전달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북한의 이익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분명히 서로 그렇죠. 교집합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김여정,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예. 이런 말씀을 좀. 아니 우리가 먼저 나서야 된다니까. 지금 김정은 거기가 지금 나설 단계가 우리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노력으로 그 쌓였던 분노와 실망이 바로 해소되겠습니까? 그 중국 속담에 삼척이 쌓인 그 얼음 두께가 하루아침 태양으로 녹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와 삼척이 쌓인 얼음 두께가 하루아침 태양으로 녹지 않는다. 네. 원래 제가 송 대표님 인터뷰하면서 늘 이렇게 정말로 똑똑한 분이다, 천재다 이렇게 생각해요. 참 그런 말씀 들으니까 탁 이해가 됐습니다. 송 대표님 이제 곧 선고가 되지 않습니까? 2월 달로 예상하고 계시죠? 예, 아이고 정말 이거 왜 이렇게 깁니까 예, 지금? 좀 힘듭니다, 힘들어. 이게 억울한 옥살이도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하셨. 11개월. 11개월 며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5달 처음에 1심 전에 살다가 또 보소로 나왔다가 또 아직 법정 구속돼서 6개월 살았죠. 근데 그 사건도 뭐 이미 별건이고 다 이게 이제 증거가 지금 뭐 그 인용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또 다른 분들은 돈봉투 사건에 다 무죄를 받았고 뭐 억울하지만 어쨌든 이제 이렇게 사필 규정의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2월 달에 이제 무죄 선고가 확실시 되는데 이제 다시 당으로 복귀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본물처럼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네, 당연히 복귀해야죠, 당연히. 제가 예. 뭐 민주당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가 예. 소나무당 왜 만들었냐 이런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민주당이 나를 받아주지 않고 나를 그때 공천도 안 해주고 그런 상황인데 제 입장에서는 뭔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일반 언론도 보수 언론은 물론이고 진보 언론도 또 진보 유튜브도 대부분이 매불쇼나 스픽스를 빼놓고는 송영길을 출연도 안 시키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는데. 내가 목소리를 내려면 내가 당이라도 만들어서 뭔가 총선 국면에서 윤석열 이 검찰 범죄 정권에 싸우겠다는 생각으로 만들게 된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광주에 가서 출마하게 된 것도 내가 인천이나 계양구나 이런 데 출마를 하게 되면 우리 민주당 표를 갈라먹을 수 있으니 내가 광주의 그런 에너지를 광주 국회의원하고 제대로 싸운 사람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 예. 정말 이 광주의 에너지를 한 곳에 모아 윤석열 타도의 그런 선봉이 되겠다는 자세로 출마했던 것이고 네. 어찌됐건 뭐 제가 보석도 안 돼서 그 실패를 했지만 이제는 이제 제 문제가 풀리면 다시 복당을 해야죠. 그리고 사실은 무죄 여부와 상관없이 판결 나면은 복당해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항소심까지 재판을 받았던 거고 뭐야 다 조작 뭐 이렇게 어찌됐건 예. 그다음에 조국 대표도 2심에서 지금 2년 실형을 받은 상태에 출마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됐던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게 무죄를 확신하고 싸워가겠지만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또 대법원 가야 상고하고 되죠. 싸워야죠. 계속. 얼마 전에 강덕호 의원 제가 인터뷰 짧게 할 때 보니까 정말로 조국 대표가 사면 받을 때 송영길 대표가 서울구치소 계신 동안에 찾아가서 사면 건의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송 대표는 나의 문제 절대로 이재명 대통령 부담 주지 마라. 그렇죠. 난 내 스스로 무죄 받고 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 옥살이를 자청을 계속 하셨어요. 예. 어쨌든 이제 그 뒤에 보석으로 나오시긴 했지만 자 그러면 결국 무죄 선고이든 아니면 대법원까지 가든 이제 복귀를 해야 되면 그 그렇습니다. 복귀는 민주당 복귀가 아니라 사실 인천 계양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민주당 복귀해서 그걸로 가야죠. 예. 인천 계양으로 간다는 것은 그 지역구를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물려주고 서울시장으로 출마를 하시고 이제 그 과정들이 다 우리는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할 수 있지만 송영길 대표는 인천 계양으로 가는 것이 정당성을 확보하는 첫 출발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좀 따져봐야 한다.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데요. 송 대표님이 민주당 다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일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제가 결정이 안 돼서 그렇겠죠. 예. 제가 재판이 끝나고 나면 뭐 정청래 대표도 당연히 수용을 할 것이고 네. 또 우리 당원들이 동의할 것이고 또 정청래 대표께서도 당원이 주인된 당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는데 당원들이 뜻에 따르겠죠. 근데 무조건 전략 공천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 아니고 뭐 경선이면 경선이라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너무 나간 이야기고 지금 예. 어느 지역으로 내가 출마하겠다 이런 문제도 지금 제가 발언하기는 적절한 시점이 아니고 제가 이제 항소심 판결이 나면 그때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그때 아마 민심 특히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나 당원들은 아마 이제 요동칠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핫 이슈가 돼서 그럼 송영길 대표가 어떤 분이었는지 왜 소나무당을 만들었는지 지금 이 시점에는 판결이 난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또 이재명 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가라는 것을 저는 당원들이 또는 이재명 민주당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저는 결정해 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저는 제가 국회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제가 이미 인천시장을 한 사람이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을 한다는 것도 좀 또 애매한 면이 있는데 자치단체장을 하게 되면 그 자치단체장으로서 임무에 충실해야 되니까 국정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이재명 대통령을 옆에가 도울 수는 없잖아요. 국회로 돌아와야 제가 보다 대통령을 쉽게 만날 수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정치, 경제, 뭐 국방, 외교 분야에 도움을 줄 수가 있잖아요. 폭넓게. 그래서 저는 국회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좀 힘든 부분을 민주당이 좀 제대로 좀 도와야 되는데 그거 안 되는 건 맞죠? 뭐 그건 제가 특별히 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아무튼 제가 가서 도우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나 중국, 러시아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이 정말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야, 이 한중간에 이게 물밑에서 할 만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 빨리 이런 것들을 좀 복원하고 제대로 가동을 시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송영길 대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판단이 다를 수도 있지만 좀 깊이 이렇게 좀 새겨보시고 송 대표님의 역할이 지금 어떻게 돼야 이재명 대통령을 이렇게 이제 좀 도울 수 있는지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이야기하니까 조금 저도 매우 조심스럽게 이렇게 발언을 하는데 대표님도 얼마나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지를 온몸으로 제가 느낄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래도 제가 국회의원 5선을 하고 인천시장하고 당대표를 하면서 싸웠던 외교적 인맥이 저 개인의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국가의 녹봉을 먹고 세비를 먹고 활동한 공적인 결과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러시아의 푸틴이나 라브로프, 메드베데프, 마트비엔코, 그 볼로딘 주요 인사들과 다 교분을 가지고 있고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을 비롯해서 시진핑 주변 측근들과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주요 정치인들과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미국도 지금 이번에 제가 책을 번역한 게 털시 게버드 미 정보국장 책을 지금 일부러 번역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니 저는 제가 복귀만 하면 바로 4대 강국을 다 네트워크를 복원시켜서 뛸 자신이 있고 그 4대 강국에서도 그냥 초선 의원들 그냥 뭐 일부 관료들이 가진 것과는 무게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뛴다면 그게 일단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송영길 대표의 이런 이제 유사점은 한 분은 억울하게 5개의 수사 기소 조작 날조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모든 재판이 중단돼 있는 상태. 윤석열과 맞서 싸우다가 거기에 완전 당해가지고 없는 사건 만들어서 별건으로 구속되고 정말로 300일 이상의 옥살이를 하고 지금 나와 있는데 여전히 침묵으로 때를 기다리고 있는 송 대표님 보면서 실제 대표님을 잘 아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눈물을 삼키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제 모습을 바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심정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렇게 탄압을 많이 받았던 정치인이 있었을까?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유사한 윤석열 검찰 그 진짜 조장 날조 집단으로부터 피해를 봤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국민들이 좀 이 상황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건투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귀하는 그날 대한민국 더 발전한다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특집 인터뷰 송영길 대표와 함께했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광고 좌우로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 품질 믿고 정교환을 믿고 주문해 주시면 저희들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좀 인어 있고 눈꼴로 써 있고요. 그리고 화면 크게 한번 띄워주십시오. 세조개 한상 세트도 스테디셀러로 잘 나가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이 저희를 스픽스 응원해 주시면서 필요한 제품 구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윤석열도 이제 구역 나왔고 곧이어서 선고되면 감방에서 평생을 보낼 것인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역사적인 성과이다. 국민들의 단죄의 시간이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정의를 향해서 돌아가야 할 분들은 국민 곁에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데 여러분들과 손잡고 갈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와 송영길 대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